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대죠. 바로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핵심만 딱 짚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르네상스의 정신이 뭔지,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북유럽, 이 두 곳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두 흐름을 깔끔하게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르네상스가 뭐였을까요? 모든 변화를 이끌었던 그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19세기의 유명한 역사가죠. 야코프 부르크하르트가 르네상스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전까지 중세는 신과 사후 세계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와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잠재력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혁명, 그 한가운데에 바로 인문주의, 즉 휴머니즘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능력과 존엄성을 탐구하자는 거였죠. 당시 예술가들이 작품에 자기 서명을 남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바로 이런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생각했어요. 신학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법, 수사학, 역사 같은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갖춘 그런 온전한 개인을 키워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이들의 핵심 구호가 뭐였냐면 바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라틴어인데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중세시대의 해설서들, 이런 거 다 건너뛰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원전을 직접 읽고 배우자, 이런 아주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원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로렌초 발라인데요. 이 사람이 언어학적 분석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당시 교황 권력의 핵심 근거였던 문서가 사실은 몇백 년 뒤에 만들어진 가짜라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와, 정말 텍스트 비판 하나가 세상을 뒤흔든 거죠. 이 시대의 정신은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이 한 문장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신이 정해준 운명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로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선언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생각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막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서 당시에 가장 역동적이었던 무대,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동방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도시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자기 힘과 명예를 과시하려고 경쟁적으로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시민들이 같이 다스리는 공화 정도 있었지만 쿠데타나 음모로 강력한 한 명이 권력을 꽉 쥐는 시뇨레 체제도 아주 흔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혼란이 새로운 사상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아주 냉철하게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죠. 그가 쓴 군주로는 착한 군주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군주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좀 비도덕적인 수단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도덕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한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냉혹한 정치 현실 뒤에는 또 아주 화려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능인, 이탈리아어로는 우오모 우니베르살레인데요. 칼도 잘 쓰고 시도 잘 짓고 음악, 학문,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 완벽한 인간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가 꿈꾸던 최고의 이상형이었습니다. 현실에 완벽하게 그려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려는 열망은 예술에서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그림에 3차원의 깊이감을 주는 선원근법이 등장했고요. 빛과 어둠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인물의 생생한 입체감을 불어넣는 기법도 사용됐죠. 이 모든 것들이 메디치 가문이나 교황 같은 아주 강력한 후원자들의 돈과 지지 안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천재들을 통해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보죠. 알프스 산맥 너머 북유럽으로 전파된 르네상스의 불씨는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르네상스 사상을 북쪽으로 퍼뜨린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침공했던 북유럽 군인이나 외교관들이 그것의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고향으로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런데 북유럽의 인문주의는 이탈리아랑 초점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플라톤 같은 고전이 아니라 성경과 초기 기독교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한 본질을 되찾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표였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스미스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풍자로 교회의 위선을 비판했죠. 또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의 사상가들에게 인문주의는 사회와 종교를 개혁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핵심적인 차이점을 표로 딱 정리해서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명확하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세속적이고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북유럽 르네상스는 훨씬 종교적이고 사회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저기 이상적 인물 칸을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의 화려한 만은인과 북유럽의 경건한 학자,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북유럽의 흐름이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역사적 사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한껏 꽃피운 남쪽의 예술혁명, 그리고 서양 세계의 정신적인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북쪽의 신앙개혁. 과연 이 두 개의 르네상스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어느 쪽일까요?